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AI 피해 상황과 대책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하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역대 최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AI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최단 기간 최대 피해의 기록을 세울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농림부는 올해 들어 70여 건의 AI 의심 신고 중 40여 건의 AI로 확진됐으며 그 확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AI 확진을 받거나 예방 차원에서 도살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는 천여 마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 25일 만의 일입니다. 그 지난 11일에는 그 최대 오리 산지인 전남 나주시 오리 농장에서 그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데요. AI 백신은 그 일부 개발돼 있지만 바이러스의 변이가 빨라 백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AI는 인체에 전염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YTN은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만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 중국에서 감염 사례가 있는 만큼 자세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농가 피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그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AI는 2003년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졌지만 아직도 정부는 AI 피해가 발생되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 AI로 인한 피해는 단지 사육 농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산란계 도살로 공급이 급감하면서 계란값이 폭등했는데요. 또한 양계 농가들이 앞다퉈 닭을 처분하면서 생닭값도 반토막 났습니다. 이번 AI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 등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걀 출하량까지 급감하면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피해 상황부터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발생 또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건 넘게 신고됐고요. 40건 이상이 고병원성 H5N6로 확정됐습니다. 나머지도 검사 중인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모두 고병원성 AI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1,500만 수 이상이 매몰 처분됐는데 그중에 알을 낳는 산란계는 전체 11.7%가 매몰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악이라고 했던 지난 2014년에 195일 동안 매몰 처분이 1,396만 마리였는데 이번에는 한 달이 안 돼서 이 수치를 넘어섰으니까 매몰 처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6배 이상 빠른 셈입니다.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을 낳는 달개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달걀 값은 계속 오르고 곳곳에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져 대형마트에서는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계란을 한 판으로 한정하기까지 하는데요. 한마디로 피해가 온 국민에게 확산된 셈입니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원인에 대해서는 우선 철새가 지목되고 있죠. 조류 인플루엔자 컨트롤 타워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H5N6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생한 유형입니다. 이것을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2016년 초에 중국 광동성에서 나온 H5N6 바이러스와 유전자적으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입 경로를 추정해보면 올해 초에 중국에서 나왔던 H5N6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여름철에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로 갔을 때 거기에서 다른 철새들과 교차 오염이 됐고 이 상태에서 철새가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도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6형 AI가 철새 도래지 근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철새에 의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발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한 H5N6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 광둥성, 홍콩에서 유행한 H5N6형과 유사하고 국내 발생 AI는 내부 유전자 재조합에 따라서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나왔는데요.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는 현재 국내에 유행하는 AI는 중국 AI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재조합돼 만들어진 한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크고 일본 가고시마현 AI는 국내 AI가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5가지 유형이다, 한 가지 유형이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서 교수의 주장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왜 말없는 철새에게 모든 걸 덮어 씌우냐는 겁니다. 중국에서 나왔다는 바이러스를 분석해보니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특정 유전자가 중국의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는데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번에 추워지면서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는 연관이 없는 지역에서 동시에 단기간에 발생한 점을 들었습니다. 첫 발생은 충북 음성 또 전남 해남인데요. 그런데 처음 발견된 철새가 충남 천안 쪽입니다. 충북은 연관이 있지만 해남은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걸 보면 국내에서 오래전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서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농림부는 10월 28일 야생철새에서 분변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야생조류나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지 않았고 그 의미는 10월 28일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H5N6가 없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의하면 2014, 15년 AI가 유럽에서 북미에서 또 굉장히 만연했고요. 이 당시의 원인도 야생조류의 대륙간 이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인도 중요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수습 대책에 대한 보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정부의 대책 문제입니다. AI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배경에는 방역 당국의 탓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20일 양주에서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정부는 지자체의 방역에만 의존, 신고 후 24시간 동안이나 방치해 위기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정부의 AI 위기경보 상향 조정도 발생 후 일주일이나 늦게 대처했습니다. AI 발생 초기 정부는 철새 탓이라는 원인 전가에만 급급하고 또 빠른 확산에 전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방역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있는 매뉴얼마저도 따르지 않는 등 평상시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살처분 후 매몰이라는 사후 대처가 아니라 예방 차원의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고민할 때입니다. 정부의 수습 방안과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이 확산세를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몰 처분된 규모가 매우 큽니다. 매몰 처분된 가금류 숫자가 1,500만 마리를 넘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닭과 오리 외에도 예방 차원에서 묻을 수밖에 없는 가금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생명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라고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부는 AI 바이러스는 상당히 무서운 바이러스임을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분변 일부만으로 100만 마리의 닭에게 전파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 농장 가금류에 대한 매몰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매몰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농장 간 수평 전파 방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독, 또 이동 통제 등 차단 방역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이번 AI 관련 세 번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라는 건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서 가금류 종사자나 또 관련 차량 이동을 제한시키고 일제히 소독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 전국의 가금류 농장 5만 3천 개소, 또 축산 관련 차량 3만 6천 대가 참여하는 등 총 9만여 개소가 참여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소독이 철저히 되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게 농림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역시 서상희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0년, 20년에 한 번씩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바이러스가 11월 15일 동물원 100조에서 발견되고 11월 28일 오리 농장에서 발생하고 또 다음에 산란개 2개 농장에 이어서 오리 농장 등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12월 2일 이후로는 잠잠합니다.
이렇게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몰 처분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국내의 경우는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높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한시적으로 빨리 백신을 도입해야 된다는 게 서 교수의 주장입니다. 어느 농장에 어떤 바이러스가 오염됐는지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발생 빈도가 나오면 매몰 처분을 더 확대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이에 대해 농림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제역에는 유형이 7가지인 반면에 AI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144종이나 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AI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고 따라서 백신 정책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도 백신보다는 매몰 처분 정책을 하고 있는데 AI가 상시적인 국가, 즉 베트남이나 중국 등에서는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AI 상재국은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쓰는 매몰 처분 정책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백신 정책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백신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또 백신을 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AI가 발생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 인력 부족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24시간 이내에 빨리 매몰 처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처분 시간이 2.4일 정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한 개 농장당 15명에서 2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현실은 5명 정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농림부는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방역 인력에게 여러 부분에서 우대해주는 등 특별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가의 시름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진단은 AI 피해 상황과 대책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하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다큐 S프라임과 뉴스 Q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여러 부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볼 수 있고 SNS를 이용해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게임 등을 마음껏 즐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충전기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스몬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스마트폰에 빠진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스몬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길을 걸을 때 정면이 아니라 손바닥 위의 스마트폰에 집중해 눈을 떼지 못하고 걷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고 길을 걸을 경우 시야폭이 절반으로 감소해 인지할 수 있는 거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 조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YTN DMB의 다큐 S프라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알아야 할 역사의 흐름 속에 등장한 신인류와 새롭게 나타난 문화, 의식주에 숨겨진 이야기 등 우리 일상의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풀어내는 과학 다큐멘터리로 지난 시간에는 중독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중독되었나요? 편에서는 중독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중독의 사전적 정의인 독으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이나 알코올, 마약 등의 약물 낙용으로 인한 정신적 중독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중독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던 부분을 정확한 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중독의 차원을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 설명한 것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중독에 대한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물질 중독에 대한 설명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증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의 고위험 음주량이나
우리나라의 알코올 문화가 알코올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이나 송년회 등 행사가 많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유의하도록 한 것 같아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위 중독에 대한 내용에서는 중독의 원인으로 뇌 영역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감정이나 기억, 식욕, 성욕,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도파민이 설명되었는데요. 각인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반복하는 행동이나 행위인 중독을 과학적인 영역에서 접근해 설명한 점이 좋았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알코올과 같은 부정적인 중독이 아닌 긍정적인 중독에 대한 제안도 현대 사회에서의 중독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달리기와 같은 중간 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유지했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러너스 하이 등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신체 활동 위주의 긍정적인 중독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정적 중독과 긍정적 중독의 사례로 현대 사회의 중독을 다루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독에 대한 중요 정의나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장면에서 자막을 명시해 설명되었지만 이외의 부가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성우의 단순 설명과 자료 화면으로만 진행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의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는 도중 다수의 자료 화면에서 술을 섞는 장면이나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소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는 음주의 위험성이나 중독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술병을 노출시키거나 음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주를 권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연령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시청자가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료의 종류나 정보원의 신뢰도 등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음주에 대한 설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자료 화면이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많이 노출된 음주 모습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층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선택하고 노출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중독에 대한 설명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신체 활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린다거나 목표했던 달리기 거리를 증가시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체 활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과도하게 진행하거나 가족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외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심도 있게 내용에 접근했으면 조금 더 객관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016년) 하반기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일 텐데요. 검찰의 조사 결과가 일부 발표되었고 전 국민이 지켜보던 대통령의 탄핵안도 가결되어 그 다음 과정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에 큰 힘을 보탠 것이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민의 촛불 집회인데요. 가장 큰 규모였다는 6차 촛불 집회에서 이미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는 그 규모나 방식, 질서, 영향력 등에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뉴스 전문 채널을 표방하고 있는 YTN 프로그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열렸던 7차 촛불 집회 이후 앞으로의 향방에 관한 패널들과의 다양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앵커는 7차 촛불 집회가 아직 끝난 게 아니며 또 다른 시작을 강조했다고 말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촛불 집회에 관한 스케치와 함께 앞으로의 촛불 집회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7차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집회 주최 측의 인터뷰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참가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모님과 함께 참가했을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이루어지는 촛불 집회들은 올바른 국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역사의 순간에 함께하고 싶다는 부모들의 의견에 의해 아이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텔레비전 화면에 어린이들의 모습이 잡히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빈번하고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에 관한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노출은 여러 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의 노출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촛불 집회나 최근 전국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태의 심각성이 워낙 크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으로서의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진보 측 성향에 가까운 보도를 하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러한 보도가 옳은 일이라면 정확하고 옳은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참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치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언론은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켜 객관성을 염두에 둔 보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감한 상황에서 한 측면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다루고 인용하는 뉴스 프로그램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은 뉴스 전문 채널인 만큼 언론이 갖추어야 할 첫모습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부정확한 자막이나 원색적인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4일 여비주류 원내대표 후보 나경원, 김세연이라는 뉴스 속보 자막이 방송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막은 나경원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경쟁하는 것처럼 잘못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원내대표 후보는 나경원, 정책위원장 후보 김세연으로 나누어 고지한 점은 적절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일 새누리당의 내홍을 원색적 맞대결로 표현한 친박, 비박 원색적 맞대결, 내가 나가라는 자막이 방송됐습니다. 그러나 뉴스출발 2부에서는 당신으로 수정돼 방송됐는데 빠른 대처가 적절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AI 이동중지 명령, 산란기의 7% 메모리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그래픽의 영남 지역을 청정 지역으로 표현하며 붉은색과 파란색을 대비시켰는데 청정 지역임을 인지하기 이전에 남북한 이미지가 떠올라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12일 뉴스출발 1부 날씨 코너의 그래픽 색상이 산뜻하고 잘 어울렸는데 아쉬운 건 현 시간을 알리는 6시 시각 표기에서 오전 혹은 06시로 정도로 표기해주면 좀 더 정확했겠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환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언론의 국제 뉴스와 특파원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은 시청자들에게 바깥 세상을 보는 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시청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해외 뉴스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국제부와 해외 특파원이 사건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이 해외 뉴스 보도 방식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스러운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외신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현재 국내 언론이 국제 뉴스 보도 시 외신에 대한 의존도는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외신 중에서도 AP와 로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서구 선진국 위주의 시각 보도에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보도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국내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마 레이스식 선거 보도가 이뤄졌고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란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외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한 보도이기에 오보라는 생각조차 언론은 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워싱턴 특파원들도 배경은 백악관이나 미국 국회 의사당이지만 실제로 보도하는
내용은 현지 언론의 보도나 자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특파원은 해외 보도 시에 외신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견되었지만 특파원마저도 해외 언론에 의존한 보도를 수행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서구 선진국 언론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미국의 주요 언론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보도를 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반영한 우리나라 보도 역시 힐러리 클린턴을 더 긍정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가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국제뉴스 부서를 통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서구 선진국 시각에서 판단하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드 체제만 하더라도 특파원이 과연 미국의 정치인이나 군사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만큼 사드가 미국에게 필요하고 특히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할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한국의 시각에서 국제뉴스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뉴스 부서의 극심한 외신 의존 탈피와 특파원의 전문성 향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